안녕하세요. 최강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기법 중 하나인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들을 보자면 먼저 비지도 학습 개요에서 비지도 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요 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종류인 군집화와 차원 축소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파이썬을 활용한 간단한 사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지도 학습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패턴을 찾거나 숨겨진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즉, 정답 없이 입력 데이터만을 가지고 데이터에 존재하는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학습에서는 입력값과 정답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죠. 이런 부분이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지도학습에서는 따라서 데이터의 패턴, 구성, 상관관계, 규칙을 컴퓨터가 스스로 찾아서 학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의미를 찾는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지도 학습의 대표적인 종류를 살펴보자면 군집화와 차원 축소를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군집화는 데이터를 유사한 그룹으로 묶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차원 축소는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짝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던가 또는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그룹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밀도를 기반으로 군집을 찾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차원 축소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좀 더 해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축소를 한다던가 또는 데이터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2D나 3D로 시각화하는 차원 축소 방법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외에 데이터 내 항목 간의 연관성을 찾는 연관 규칙 학습 방법도 비지도 학습의 종류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들은 데이터의 군집화, 패턴 인식 및 차원 축소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의 주요 과정을 살펴볼 텐데 비지도 학습의 과정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패턴을 자동으로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습 과정을 살펴보자면 가장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블이 없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 전처리는 정교화라던가 스케일링 같은 것들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앞에서 살짝 얘기했던 군집화라던가 차원 축소, 연관 규칙과 같은 해당하는 문제에 맞는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모델 선택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모델을 선택한 다음에는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하고 모델이 데이터의 패턴, 구조, 군집 등을 찾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레이블 없이 데이터의 유사성이나 밀도 등을 바탕으로 해서 군집이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학습될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새로운 구조나 군집으로 분류를 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패턴이나 구조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결과 해석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처럼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모델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이 주로 결과의 해석과 응용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지도학습의 과정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비주도 학습의 군집화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화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 기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여러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 알고리즘으로는 K평균과 계층적 군집화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K평균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비지도 학습에서 자주 사용되는 군집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K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K개의 군집 수를 미리 정하고 각 데이터 포인트를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에 할당해서 군집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따라서 장점으로는 계산이 빠르고 간단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적합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군집 수를 미리 지정을 해야 하고 초기 군집 중심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자, 계층적 군집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군집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집들이 트리 구조로 연결이 되는 형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는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묶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군집이 될 때까지 병합해 나가는 병합적 방식과 그 다음에 하나의 전체 군집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작은 군집으로 나누어 가는 방식인 분할적 방식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평균과 그 계층적 군집화를 차이를 얘기를 해보자면, K평균은 군집수를 미리 정하고 군집 중심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할당을 하는 반면에 계층적 군집화는 트리 구조를 통해서 계층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평균은 빠르고 간단해요. 그렇지만 계층적 군집화는 군집수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고 트리 구조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한 군집화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썬 예제를 통해서 K-means, 즉 K평균 알고리즘을 사용한 데이터 군집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평균 알고리즘 과정을 살펴보면,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면, 자, 데이터를 K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걸 먼저 하고요.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는 가장 가까운 군집의 중심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군집의 중심은 새로 할당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갱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더 이상 변화가 없을 때 군집이 확정이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살펴보자면,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파이썬에서 군집화 그 K평균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K-means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우리가 비주도 학습일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는 따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 사이클런에서 제공해주는 이 함수를 통해서 해당 함수를 통해서 임의의 값들을 가지고 임의의 군집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300개의 데이터 포인트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중심점 기준으로 4개의 중심점 기준으로 데이터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군집 내에 데이터 분포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예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준비가 됐다면 모델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 K-means, K평균 알고리즘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K평균 알고리즘의 특징은 처음 시작할 때 K개의 그룹으로 나눠 시작을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군집의 개수를 정하는 거, 여기 보시면 군집의 개수 4개로 정하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데이터를 여기 위에 데이터 생성한 걸 여기 모델에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측된 군집 할당. 자, 이 부분에서 요 예측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각 데이터 포인터가 어느 군집에 속하는지 예측을 하고 결과는 해당 군집 번호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0부터 3까지의 군집 번호가 할당된 배열로 각 데이터 포인트에 군집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군집 중심을 추출을 하는 거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K평균 알고리즘을 학습을 하는 과정을 살펴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실제로 결과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도 학습과 마찬가지로 시각화시켜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한번 결과를 또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윗부분까지가 요 부분까지가 실제 우리가 임의의 300개의 데이터를 만들고 4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과정들을 나눈 다음에 K-민지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학습하는 과정들을 거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 나온 거를 시각화한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바로 앞에 나왔던 시각화 부분으로 표현된 K평균 군집화 결과를 시각화한 산점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점들이 이제 입력된 데이터셋의 그 개별 데이터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각각의 색상들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색상들이 다르게 표현된 게 데이터의 군집한 결과에 따른 그 분류된 군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 보시면 다 이렇게 빨간색 X 마크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군집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K민지 앞에 말했던 K평균 알고리즘이 계산한 각 군집의 중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대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집 중심은 군집 내의 데이터들과 평균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집 구조를 보면 각 군집이 데이터가 밀집된 형태로 나타나 있는 거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이 군집의 중심을 바탕으로 이렇게 색상 분류되어 있는 얘네들이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군집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군집 간에 명확한 경계가 있고,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군집 중심으로부터 밀집된 분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K평균 알고리즘이 잘 동작이 됐다고, 작동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가 특정 군집에 속하도록 적절하게 분류가 됐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K평균 군집화의 전형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예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자신과 가장 가까운 군집 중심으로 할당된 후에 군집이 형성된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는 게 바로 군집화 기법이고, 군집화 기법 중에서도 K평균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 사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야지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가 더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군집화 기법을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의 차원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차원의 데이터를 더 낮은 차원으로 변환해서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을 유지하면서 분석 및 시각화를 쉽게 하는 과정 및 방법을 차원 축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주요 목표로는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핵심적인 정보만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는 PCA와 티스니 이 두 가지가 있는데 PCA 같은 경우에는 선형 차원 축소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포를 유지하고 주로 데이터를 요약하고 구조를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티스니 같은 경우에는 비선형 차원 축소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 간의 관계를 잘 보존해서 클러스터링 시각화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기법은 데이터를 구조를 파악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 분석 목적에 따라서 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서 PCA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부 특성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를 줄여서 학습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차원 축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PCA 같은 경우에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데이터의 분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설명하는 주요한 축을 찾아서 그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재구성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PCA를 주성분 분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때 데이터를 구성하는 특성 중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특성을 주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의 특성이 많을 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특성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설명하거나 모델링할 때 보통 이 PCA가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차원 축소 그 중에서 PCA를 간단한 파이썬 예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예제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그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마찬가지 사용할 거고요. 이걸 PCA를 사용해서 4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걸 시각화한 그래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를 비지도 학습 그 주요 과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차원 축소 PCA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임포트하는 부분 여기 보시면 PCA 임포트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 데이터셋 가지고 오기 위해서 로드 언더바 아이리스 함수도 마찬가지 임포트하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 로드하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에 그 150개의 꽃에 대한 특징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각 꽃을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뭐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 그래서 4개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데이터를 X에다가 iris.data에서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얘네의 품종, 3가지 품종 예전에도 얘기했었죠. 뭐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이거를 Y에다가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델 선택하는 부분. 자, PCA 모델 선택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4가지 아까 그 특징을 가진 4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소를 한 다음에 이 함수를 통해서 4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하고 그 결과를
x_PCA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주성분 방향으로 데이터를 투영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 선택해서 모델 학습한 부분까지가 적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래에다가 이제 2차원으로 축소된 데이터를 시각화를 할 거예요.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거고, 이 그래프를 통해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썬 그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차원 축소하는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뭐 자세하게 지금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그 코드를 통해서 지금 그래프를 시각화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4차원에서 2차원으로 차원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주성분 1이 X축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주성분이 Y축에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PCA 방법이 그 데이터 분석을 최대화하는 방향, 주성분을 찾는 기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가장 최대 분산화시키는 축이 이 X축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색상이 지금 색상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보라색, 청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로 품종 나뉘어서 나타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물론 뭐 이렇게 약간 좀 교차되는 범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특히 이 보라색 부분이 확연하게 그 품종이 구분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이 주성분 기준으로 해서 품종들이 분류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원 축소가 수행된 거,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반영해 주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PCA를 통해 차원이 축소가 되고 시각화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각 품종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그 분포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뭐 겹침되는 거는 뭐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자, 이렇게만 결과를 가지고는 사실은 모델의 실제 성능을 평가하기에는 힘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평가 지표라던가 모델 테스트 결과를 같이 고려를 하면 더 좋겠죠. 우리는 지금 PCA라는 차원 축소가 어떤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PCA는 이거 그대로 쓰기보다는 훈련 그 데이터 알고리즘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얘가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차원이 여러 개일 경우에 차원을 이 PCA로 축소를 시켜서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뭐 지도 학습을 수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비지도 학습의 PCA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지도 학습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지도 학습 장점을 보시면 첫 번째, 레이블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비지도 학습은 우리가 계속 과정을 살펴봤는데 레이블된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뭐 사전 지식이나 레이블링 작업이 없어도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링, 데이터 사전 과정이 그 준비 과정이 덜 그 어려운 그런 장점이 비지도 학습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데이터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패턴을 찾는데 좀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래서 클러스팅이라던가 차원 축소, 연관 규칙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내에 알려지지 않은 구조라던가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 활용 가능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도학습에 비해서 비지도학습이 레이블 없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장점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단점을 살펴보자면 비지도학습의 단점은 성능평가 기준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학습 결과의 성능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 해석 및 검증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이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해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도 문제가 또 단점에 들 수가 있는데 지도학습에 비해서 정확도가 낮을 수 있고, 그리고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얻은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또 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 그래서 비지도학습에서는 따라서 정확한 성능평가 방법이 부족한 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지파라던가 차원축습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걸 또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지도학습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누어서 장단점을 잠깐 얘기하자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명확한 입력과 출력 예제를 통해서 모델이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면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알고리즘이 스스로 데이터의 구조나 패턴을 발견해야 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예측이나 분류가 필요할 경우에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스팸이나 비스팸 우리 분류하는 거 예로 들었었죠.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숨겨진 구조나 그 패턴을 탐색할 때 좀 더 유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세분화라던가 어떤 특별한 그 데이터를 추출할 때, 그래서 이상치 탐지 같은 그런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진단 데이터를 통해서 특정 질병을 식별할 때 좀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구매 이력 데이터를 통해서 비슷한 구매 패턴을 가진 고객을 그룹화해서 식별을 한다던가, 그래서 보통 마케팅 전략 같은 경우에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대표적인 알고리즘, 어떻게 또 일어나는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파이썬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번 과정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본 동영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SW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서 제작되었습니다.